안녕하세요. 6장 오늘은 임상추론과 물리치료 임상 의사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임상 의사결정,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언급을 했던 거고, 자, 임상추론이란 말도 1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치료 계획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치료해 나간다, 처치해 나간다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 6장의 제목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하는, 요약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치료 계획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그러한 가설을 토대로 해서 치료 계획과 치료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 이걸 우리는 임상의사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론과 임상의사결정을 통한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것들을, 그쵸, 뭐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임상추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가 봐서, 어떤 것들이 있고,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6장에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계획할 때 먼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들을 막 비교해서 어,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맞게끔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임상, 특히 물리치료 행위 쪽에 적용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단어가 약간 생소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6장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추론의 정의 개념, 그리고 임상추론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리고 추론에 대한 실예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부터 좀 볼까요? 자, 먼저 임상 추론에 대한 정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책은 139페이지를 보시고, 자, 그리고 이 임상 추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1장에서 짧게 좀 언급을 했어요. 13페이지에 보시면 물리치료 실행을 위한 요소라고 해서 임상 추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에 정의가 간단히 이제 소개가 됐었죠. 자, 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자, 임상 추론은 임상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2장에서 자, 밑에 13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왼쪽 파라그래프의 두 번째 문단, 환자의 정보 수집 후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하여 근거를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추론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치료사의 인지기술, 인지과정, 사고 등을 정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임상추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당연히 나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자료들 또 환자의 문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임상추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임상추론은 물론 이제 뭐 예전부터 이제 보건계열, 의학 쪽에서도 있었고, 뭐 아니면 뭐 경영이나 그런 상계 쪽에서도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특히 우리 의학 쪽에서는 1970년대 이제 미국에서부터 구체적이고 문서화,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임상 출현의 첫 시작은 이런 관찰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임상가들 그리고 뭐 또 학생들, 임상가나 학생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리치료사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와 학생들이 표준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하면서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갈까라는 걸 이제 관찰하면서 이러한 임상 추론에 대한 구체화, 문서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139쪽으로 다시 이렇게 와서 139쪽에 보면 그래서 임상가와 학생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하면서 그들의 사고 과정을 문서화, 기록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즉, 뭐, 해상 기법이다, 사고의 구술 기법이다. 자,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추론을 구체화하고 문서화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물리치료사 이제 임상가야. 내가 경험이 있는 임상가. 자, 이런 임상가가 이런 임상 추론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봤던 환자와 비슷해. 이 환자가 지금 오는 환자가. 그러면 예전의 사례를 빗대어서 이제 가설을 세우겠죠. 아, 예전에 이 환자의 무릎 치료에서는 초음파를 몇 분 했고, 그 다음에 능동 보조 운동을 몇 분 했고, 그 다음에 보행 운동을 어떻게 하니까 좋아졌더라. 그럼 이 환자도 지금 검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환자 케이스랑 비슷하더라. 자, 그런 추론을 만들어지고 그 추론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겠죠. 자, 초음파를 몇 분, 뭐 하루에 몇 분, 일주일에 3번씩 하겠다. 그리고 능동 보조 운동 또는 뭐 수치료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임상 추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상가는 이제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하면 되는데 학생들 또는 초보 임상가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로 본인이 배웠던 지식들 그리고 실습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추론을 만들겠죠. 따라서 임상가들과 이런 학생들 간에는 당연히 임상 추론에 대한 그런 갭이 있습니다. 좀 이제 높낮이가 있다. 수준별로의 높낮이가 있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관찰 연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환자가 내가 전에 겪었던 환자와 비슷한지, 아니면 새로운 환자인지,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부터 이제 추론이 시작이 되고,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는, 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됩니다. 자, 추론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환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인지 과정이라고 했어요. 추론 자체가 인지 과정이죠. 그래서 평가, 관리, 그리고 그 관리에 따른 목적 달성까지. 그래서 전 과정에 대한 추론, 즉 인지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당연히 더 나은 환자 관리를 위해서 이런 추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임상치료와 관련된 사고라는 것은 지금 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통합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치료사는 환자의 제한된 신체 능력이라면 표준 환경에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수행 능력, 환자가 현재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걸 수행 능력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신체 능력과 수행 능력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 추론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분석하는 단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자, 왜 중요하냐? 환자가 갖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신체 능력과 수행 능력, 그리고 이러한 능력에 작용하는 분석, 이 변수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당연히 올바른 그러한 가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추론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한 거, 잘못된 정보, 또 정보의 잘못된 인지, 이런 것들이 추론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는데 오류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인 그런 전략을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임상 치료는 우리가 어떤 치료 계획을 만드는데 이 치료사의 어떤 인지 과정이고, 그리고 그러한 추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철저한 분석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분석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짜여진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오류를 수정하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분야, 물리치료 분야에서 임상추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의학 쪽에서의 임상추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진단입니다. 진단. 정확한 진단. 정확한 진단이 되면 당연히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임상추론이 매우 중요한데, 자, 여기에 물리치료사는 더해서 물리치료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설 범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임상추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치료사가 환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5가지 가설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증상 또는 기능 장애의 원인, 즉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제 구조가 어디냐, 뭐냐? 자, 팔에 리가멘트가 안 좋은 거냐? 근육이 안 좋은 거냐? 아니면 조인트 안에 있는 뭐 활액이나 활액막에 염증이 생긴 거냐? 그래서 증상이나 기능 장애의 원인, 즉 실제 구조물의 그런 손상이 뭐냐에 대한 가설 범주가 한 개 있고요. 그리고 기여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여 요인은 자, 이러한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또 뭐냐? 잠자리냐, 일상생활 패턴이냐, 또는 직업적인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느냐, 아니면 뭐 일요일마다 하는 운동이 악화를 시키느냐, 이런 기여 요인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겠고, 세 번째가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시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예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가설 범주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다. 이런 가설 범주가 바로 임상 추론이라는 겁니다. 자, 임상 추론은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5가지 범주를 통해서 임상 추론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은 가설 연역적 임상 추론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상가들은 이러한 가설 연역적 임상 추론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해 나가는 걸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새로운 판단을 유도해내는 것. 자, 이러한 임상적 추론을 가설 연역적 임상 추론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자, 두 번째가 이제 임상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여러분 책은 140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당연히 치료사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겠고, 두 번째가 인지 기술의 능력입니다. 자, 많은 정보들을 분석하고 합성해야 돼요.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지금 현 상태, 과거력, 그리고 지금 행동하는 거, 심지어는 드시는 음식들, 약물, 스트레스 받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인지 기술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메타 인지 기술입니다. 자, 금방 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거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메타 인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러한 메타 인지 기술, 즉 사고의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자, 모니터링은 내가 적어보고 생각한 것들을 기술하고 전략을 짜는 걸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임상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임상 추론을 잘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임상 추론의 오류라 함은 예를 들어 관련성 없는 정보를 구별하여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래야지만 오류를 줄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각하는 거, 조사하고 해석하고 합성하고 계획하고 반영하는 등 임상 추론 전 과정에서 이렇게 정확한 해석, 분석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임상 추론에 오류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은 임상 추론의 오류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1쪽 실제적 추론 추가 가설 평가 샘플링 오류 확증의 평양 공분상 검출의 오류,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교란 공분상, 기납적 추론의 오류, 전제 변환 등 임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공부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앞에 있는 화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임상 중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임상 추론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인지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데 대해서 자,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 즉 임상 추론을 하는 과정들을 볼 텐데,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설적 추론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설 연역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가설 연역적 모델. 근데 그냥 줄여서 책에서는 가설적 추론 모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패턴 인식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임상 추론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설적 추론 모형인데, 자, 이 가설적 추론 모형은 자, 치료사가 환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러한 임상적 추론은 이제 시작이 되고, 추론 과정을 돕기 위해 평가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데이터는 수집하고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 가설적 추론 모형은
임상에서 확보한 정보와 치료사의 지식 또는 찾은 근거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는 추론이에요. 자, 이거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죠. 연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해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전제가 있고 그 전제를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연역법이라고 하고, 이러한 가설적 추론 모형은 바로 연역적 추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가 지식, 나의 지식, 내가 찾은 근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세운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추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인과관계로 가설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A는 B다. A가 B에 영향을 준다. 내가 초음파를 하면 무릎의 통증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초음파는 무릎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식의 인과관계로 가설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가설적 추론 모형입니다. 자, 이게 초보자들이 사용한다 했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설 연역적 추론 방법은 대부분의 임상가들이 사용합니다. 가장 우리가 인간이 하기 가장 이게 포멀한 거야. 응? 내가 생각한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요. 당연히 뭐 초보자도 이걸 하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임상가들이 이러한 가설적 추론 모형으로 임상 추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6-1 그림이 있어요. 자, 보니까 예, 가설적 추론 모형의 그 이제 모델이죠. 보니까 정보를 인지 해석하고 초기 개념화, 이제 인지된 걸 개념화 시켜서 가설을 설정한다. 그지? 그리고 그 가설을 좀 더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수정된 가설을 세우게 되고, 자, 이런 가설을 근거로 해서 임상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의사 결정은 우리가 6과정 뭐 다 배웠어요. 6과정이 뭐였어요? 그렇죠? 검진, 평가, 진단, 예후, 중재, 결과. 자, 이런 것들이 임상 의사 결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 EBP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따라서 이 가설을 통해서 임상 의사 결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진단, 치료 계획,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6가지가 다 그냥 요 두 단어로, 두 개로 이제 함축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6개는 아니고 임상 의사 결정에서 간추려서 여기 진단, 치료 계획, 그리고 그 다음에 임상 의사 결정에서 또 포함되고 있는 물리치료 중재까지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재평가를 통해서 내가 계획 세웠던 가설이 검증이 되었느냐, 초음파를 통해서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느냐 평가를 통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안 됐을 때는 다시 피드백을 통해 다시 개념화하는 과정, 가설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중재까지를 다시 그 과정을 되돌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인지, 특히 메타 인지 같은 것들이 이런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나의 지식과 인지는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가설적 추론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방 봤던 가설적 추론 모형에서 위에서부터 나왔던 것, 정보인지, 초기 개념화, 요걸 조금, 내용을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보의 인지 및 해석이란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환자의 연령, 외모, 동작 패턴, 앉은 자세 등을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정보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해석하는 걸 정보 인지 및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초기 개념화 그리고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환자의 첫 대면에서 수집한 정보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개념을 잡고 그리고 다음 진찰과 관리 과정을 고려해야 돼. 당연히 이제 개념을 잡고 다음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 보니까 예비 작업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설을 세워놓고 자, 그 가설에 따라서 이제 이 관리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데 자, 만들어 가는 도중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수정된 가설을 만들면 됩니다. 이걸 예비 작업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설 설정과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다시 예비 작업 가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나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가설 설정이라고 한 말이 바로 여기 가설 그리고 예비 작업 가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추가 정보입니다. 문진 또는 검사 과정 내내 이 작업 가설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즉 내가 세운 가설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임상 추론이라는 거는 가설을 계속 만들고 그 가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이렇게 요약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제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킨다. 자, 그래서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만드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다 보니까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기서는 개념의 발달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집 과정에서 가설이 명확해진다. 그지? 그리고 새로운 가설은 물리치료사가 환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발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명확하다 또는 발전된다. 자, 이런 게 계속적으로 쌓이면 정확한 이제 치료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통해서 그런 치료 계획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임상 추론 과정은 이렇게 진찰과 물리치료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즉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가 바로 임상 추론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계획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물리치료를 시행을 하고 재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재평가는 내가 세운 가설을 유지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재평가를 통해서 환자의 문제에 대한 치료사 인식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사가 인식이 변화한다는 말은 내가 세운 가설이 맞지가 않더라.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한 치료사의 인식이 당연히 변하게 되겠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걸 우리는 임상 추론 과정에서 어떤 모델? 가설적 추론 모형 또는 가설 연역 추론이라고 합니다. 144쪽에 보니까 표 6-2에 하나 예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임상 추론의 가설적 추론 모형을 활용한 그런 이제 문서화된 자료인데요. 자, 정보인지 해석을 통해서 이 남자는 왼쪽에 방사통이 있고 가쪽 굽힘, 왼쪽 돌림시 통증이 심하다. 자, 정보 인지를 하고 해석이 됐죠. 이걸 통해서 다양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체 계통에서는 왼쪽 다리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왼쪽에 통증으로 근력이 약화되어 있다. 왼쪽 엉덩이와 다리의 방사통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자, 이러한 개념화된 그런 가설이 설정이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러한 가설 설정, 추가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문제를 구체화, 즉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좀 더 세분화시킨다는 거죠. 위에서 그냥 방사통 저림감이 아니라 자, 이렇게 L4, 5, L5S1
왼쪽 다리의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원인일 것이다. 일상생활 동작이 어렵다. 따라서 진단은 이러한 진단을 내려서 생활이 어렵다까지 문제를 확실히 구체화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발전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팔준의 동증이 없는 그런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치료를 할 것이다.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는 아주 치료에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워서 치료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진단 치료 계획 예후까지 의사결정을 내렸고요.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제 중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중재에 의한 재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뭐 그게 그거야, 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환자 관리 모델도 비슷하잖아. 수업도 비슷하죠. 자, 똑같아. 그래서 인상 추론도 이렇게 이제 우리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가설을 만드는 거고, 그 가설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그 구체화된 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중재 적용하는 그런 모형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추론 모형이 패턴 인식 모델입니다. 자, 패턴은 뭐예요? 패턴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자, A라는 게 들어가면 따다다다다, B라는 게 들어가면 이렇게. 자, 이거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은 조금 더 전문가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추론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구조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추론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서 이 패턴 인식은 이전에 경험했던 사례를 비추어서 추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론 과정이 상당히 빠르겠죠. 내가 예전에 많이 했던 그런 케이스야, 경험이야. 상당히 빠른 추론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반면 그 경험이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패턴 인식 모델은 주로 좀 이제 경험이 많은 임상가들이 주로 이러한 모형을 써서 임상 추론을 만들게 되겠죠. 145쪽에 그림 6-2를 보니까 이제 전문가와 초보자들의 임상적 추론의 차이인데, 전문가들은 뭐가 많은데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같이 종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만의 경험, 노하우가 있다. 자, 하지만 초보자를 보면 단서를 획득하고 가설을 만들고 이 가설을 좀 평가해서 이 가설이 발생이 되면 이 가설이 제대로 된 가설인지를 단서를 통해서 평가하고 제대로 된 가설 평가, 치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서 가설을 만들고 치료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 좀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각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즉, 그만큼 수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빠르다. 분석하고 수정한다. 자, 이런 이제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두 개 봤습니다. 자, 어떤 모델을 쓰든지 간에 임상 추론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정확한 가설이 만들어져야지만 된다. 그래서 가설을 수정하고 분석하고 또다시 가설을 수정하는 그러한 단계들은 아주 중요한 임상 추론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자, 여기까지가 6장이었죠. 임상 추론과 물리치료, 임상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